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2,000명은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며 전향적으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만 다를 뿐 나머지는 지금까지와 비슷하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불통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총선 서울 송파갑에 나서는 민주당 조재희 후보, 국민의힘 박정훈 후보와 함께 총선 관련 현안 차례로 짚어보고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의 수서 동탄 구간 개통 효과와 GTX 노선 확충 계획을 들어봅니다. 4월 2일 화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금 전 합참이 북한이 동해안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했죠? 네, 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합참이 조금 전에 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전역을 이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을 실시한 지 딱 15일 만입니다. 군은 현재 지금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 고도 등 함께 이 재원들을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방금 새벽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일본 이와테현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다고요? 네, 오늘 이 지진이 발생한 시간이 정확하게 한 새벽 4시 24분쯤입니다. 일본 정부가 긴급 지진 속보도 내렸는데요. 일본 혼슈 북부 이와테현에서 규모 6.1의 이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원 깊이는 80km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이와테현 일대에선 최대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감지가 됐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진도 5약은 이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 또 선반의 식기류나 책 같은 게 좀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이후의 상황도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했어요. 의료계가 합리적 방안 제시한다면 정원 규모를 포함해서 언제든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죠?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의 장이 열려 있다면서 의대 증원 규모까지 이 논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러면서도 의료계가 이 증원 규모를 줄이려면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좀 가져와야 한다면서 그런데 의료계가 근거가 없이 힘으로 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의료계가 국민 생명을 인질로 집단 행동을 계속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이렇게도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온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죠?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화의 장을 열겠다고 좀 거듭 강조를 한 건데요.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조금 더 유연한 모습으로 나오면 의료개혁의 이 해법을 찾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상황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국민 담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일단 어제 담화에서 이 윤 대통령은 그동안 좀 강조를 해왔던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 또 함께 대화의 의지까지도 동시에 내비쳤는데요. 일단은 좀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함께 유연한 대응을 강조해서 공을 다시 좀 이 의료계로 넘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과정이 좀 거칠게 보일 수 있지만 정책의 방향을 봐달라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 KBS에 출연을 해서 2,000명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2,000명 수치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처음으로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계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좀 뭐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뭐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 갈등을 풀기에는 좀 의료계 반응은 싸늘한 상황입니다. 이 의협 측은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로 협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뭐 이후에 대통령실 측이 2,000명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뭐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만 다르지 뭐 나머지는 다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의정이 좀 어제 담화에도 불표하고 아직까지는 여전히 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담화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이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라면서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대통령 입장과 좀 맥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이 국민들은 증원도 또 상황 해결도 바란다면서 정부를 향해선 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나서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당내 반발도 좀 나왔는데요.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하문경 후보는 쇠기의 경읽기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 임기 중에 처음으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자화자찬이었다. 마이동풍이었다 이렇게 좀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정권 심판론을 거듭 좀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의 의료 공백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의대 교수들이 진료 축소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전국 이 대학병원 교수 대부분이 실제로는 좀 환자 곁을 떠나기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떠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의료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주요 대학의 이 병원 평균 가동률은 한 주 전과 비교를 해보면 0.1%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이 개원이들도 야간 진료나 뭐 주말 진료를 하지 않는 주 40시간의 진료, 뭐 준법 투쟁에 들어갔죠. 일단 초반에는 좀 참여가 많지는 않아서 현장에서는 큰 동요는 없었던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총선이 오늘로서 딱 8일 남았습니다. 여야는 어제도 막판 민심 잡기에 주력했죠. 네, 이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어제 이 부산 경남 공략에 집중을 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낙동강 벨트 표심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특히 이재명 대표 또 조국 혁신당 대표를 겨냥해서 이번 총선은 범죄와의 전쟁이라면서 이른바 2조 심판론도 거듭 좀 강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은 부동층이 상당한 이 충청권을 찾아서 역시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의 읍소 작전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어요. 네, 이 이재명 대표가 이틀째 자신의 이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았는데요. 여당이 선거 때마다 이른바 좀 읍소 작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결과를 낙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여당의 눈물과 사과는 이 본인이 장담을 하는데 이 4월 10일까지가 유효기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거듭 투표 참여를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단독으로 151석을 차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좀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편법 대출 논란 일으킨 민주당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어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현장 조사했습니다. 확인된 내용 뭐 나온 거 있습니까? 네, 뭐 일단 뭐 어제 이른 아침부터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이 수성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일단 양 후보 딸이 제출한 서류를 확보해서 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일단 당장은 확인된 내용, 뭐 발표된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중앙회 측은 이 특히 대학생 신분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대출금이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쓰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회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성 새마을금고 측은 금고 측이 먼저 이 사업자 대출을 제안했다는 양문석 후보 측의 주장을 반박을 했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검사 결과 발표 여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발표를 하게 된다면 총선 일정은 고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아파트 팔아서 대출금 갚겠다 이렇게 했죠. 네, 이 양문석 후보는 아파트를 매도해서 이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이 SNS에서 밝히면서 유권자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양 후보는 SNS에 아파트를 좀 매도를 하겠다면서
혹시 뭐 처분을 하면서 손해가 생기면 본인이 좀 감수를 하고 또 이익이 생기면 전액을 이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 일단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는 앞으로는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사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주 의지를 나타낸 네. 것이라고도 보이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구속됐는데 카메라 설치 도운 공범이 추가로 검거됐어요. 네,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그제 경남 양산에서 유튜버 이 A 씨의 이 불법 카메라 설치를 도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이 유튜버의 공범으로 붙잡힌 70대 남성에 이어서 추가로 공범이 적발이 된 건데요. 이번에 붙잡힌 남성은 이 문제 유튜버와 동행을 하면서 양산 지역에서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유튜버의 채널을 구독을 하면서 부정 투표 감시를 자처하는 이 채널에 공감해서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두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서 지난달 29일에 이 긴급 체포됐던 유튜버 A씨는 그제 구속이 됐죠.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곳이 36곳으로 확인이 됐다면서 40여 곳에서 설치 정황이 좀 확인이 된 만큼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사과 같은 과일값이 많이 올라서 사 먹기 어려운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되면 농민들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농민들 표정이 그리 밝지 못하다면서요? 왜 그렇죠? 네, 일단 뭐 과일을 재배한 농민들이 뭐 요즘 같은 때에도 뭐 특히 사과값 많이 올랐다 이런 때에도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유를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유통 구조 때문입니다. 대폭 오른 값으로 일단 출하를 해도 돈을 못 번다는 건데요. 사과값만 좀 예로 들면 농민들이 출하를 할 때 비싸지는 게 아니라 이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돈이 붙으면서 결국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유통 구조가 좀 왜곡돼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닌데요. 이 사과를 좀 예로 들면 생산에서 소비까지 모두 5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 최종 소비자 가격이 농민들이 출하했을 때보다 3배 가까이나 뛴다고 합니다. 운송 같은 유통 단계에서 비용이 뭐 60% 넘게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이 비용의 이 절대적인 비중이 이 이윤이 도소매 과정에서 부는 이윤이 비용의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유통 단계를 줄인 이 유통 비용을 줄이게 된 뭐 서울 강서시장의 이 시장 도메인 제도 같은 게 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수입 물량을 늘려서 좀 값을 내리는 단기적인 뭐 처방보다는 이런 유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총선 시계가 바쁘게 돌아가는 와중에도 봄은 왔습니다. 어제 서울의 벚꽃이 개화했다고 기상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남부와 제주는 흐려져서 낮부터 제주도에 밤부터는 전라권과 경남권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강수량의 지역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제주도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남해안은 내일 시간당 10에서 20mm로 비가 매우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쪽은 80mm 이상, 제주 50에서 150mm의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쪽이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부지방도 20에서 60mm 정도 오겠는데 중부 지역은 5에서 20mm의 강수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17도, 대전, 대구 24도 등 평년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평년보다 10도 높은 기온으로 그다지 쌀쌀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수도권 일부와 영동지방의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도 건조하겠습니다. 비가 내일 오면서 일부 지역 특보가 해제될 가능성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많은 비가 예보돼 있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8.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화요일 출근길입니다. 도로 곳곳으로 사고로 막히는 곳들이 있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주감휴게소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수원에서 막히고요. 서울요금소에서는 2차로에 승용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갈분기점에서 서울요금소까지 막히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 역시 천천히 갑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막히고요. 한편 서울 시내 상황은 서부간선도로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여파로 고척교에서 성산대교까지 30분 넘는 정체 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은 묵동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주요 격전지 후보들을 릴레이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파갑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송파 토박이임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 조재희 후보 전화로 만나봅니다. 조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재희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껄껄해지셨네요. 예, 목이 좀 많이 쉬었습니다. 네, 서울 송파갑 민주당 후보로 뛰고 계십니다. 조재희 후보 대표하는 단어 꼽는다면 뭐 어떤 걸 드시겠어요? 예, 저는 송파에 한 35년 산 사람이고 제가 송파에서 키운 대한민국 정책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과 함께 국정과제를 기획하고 추진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 국정 과제 중에 기획한 거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그리고 좀 이거는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각각 하나씩 좀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청와대에서 한 10여 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그 청와대 삶의 질 향상 기획단 기조실장으로서 현재 국민의료보험 제도의 토대를 구축한 일입니다. 그것은 아픈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아픈 사람은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하는데 제가 일익을 담당했던 것을 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신행정 수도 구설 계획이 그 당시 관습법이라는 단어로 완전하게 추진되지 못했던 일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조 후보님을 민주당에선 송파갑에 단수 공천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왜 당에서 단수 공천했는지 당에서 조 후보께 기대하는 점이 어떤 걸까요? 제가 정책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도 정책 전문가로서 유능한 정책 전문가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책 분야, 특히 국정과제,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부분을 기획하거나 총괄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를 단수 공천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송파갑은 민주당에겐 험지로 분류됩니다. 32년간 진보 성향 국회의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실제 현장 다녀보시면 그런 거 좀 느끼십니까? 아니면 이거 좀 변화의 바람이 있는데 느끼십니까? 변화의 바람이 아주 느껴지죠. 특히 저희 송파갑은 사실상 우리 민주당 후보가 지금까지 한 36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당선되어야 된다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꼭 이겨야 된다, 꼭 당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네. 특히 여기 사는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에 물가라든지 시장 가기가 참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등 서민과 이 자영업자분들을 이 옥죄는 문제들이 제발 해결해달라. 특히 이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꼭 이겨달라는 말씀을 강조하시기도 합니다. 송파 탈환을 위해서 얼마 전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민주당 공천파동 고생했던 박용진 의원이 있더라고요. 저 후보님께서 직접 요청을 하신 건가요?
예, 우리 박영진 의원께서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같이 유세도 하고 주민들도 만나고 이랬습니다. 많이 또 환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쉬워하는 분들도 같이 많이 만나고 이랬습니다. 자, 네. 네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또 박영진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박지원 대표님도 와서 응원해 주셨고요. 네네. 이재명 대표님도 와서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에게 크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송파갑 현역 의원 김웅 의원 불출마로 이제 국민의힘 박정훈 후보가 선수로 뛰고요. 그 다음에 네. 개혁신당 송재열 후보까지 3자 구도입니다. 보수표가 좀 나눠지는 건가요? 조 후보님께 좀 유리한 구도인가요? 그건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직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그런 전략적인 정세적인 분석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꼭 분리하거나 유분리를 떠나서 저희 정책을 전파하고 또 저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 3명 중에 왜 조재희 후보가 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그 심정을 제가 대변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송파에서 또 오랫동안 살았고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송파가 당선되면은 한국 정치가 바뀔 것이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많은 정책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 제시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적합 인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송파 사람들은 우리 송파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교육 문제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 전문가인 조재희가 당선되면은 송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최대 현안 뭔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교육도 들어가겠네요. 그럼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송파갑 지역 최대 현안 뭔지 또 후보님의 그 주요 공약은 뭔지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예. 제가 공약과 현안이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지금 당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 현안이라고 하는 것은 6,864가구가 살고 있는 그 파크리오 아파트 단지에 초등학교가 2개 있고 고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 자체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아무도 이 중학교를 설립하지 않았는데 제가 파크리오에 유럽형 중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저희 공약입니다. 또 제가 실현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직전에 한국 폴리텍대학 이사장을 했었는데 저는 이 학교를 설립하거나 건물을 지어서 학생들에게 학습 조건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송파에서 한번 실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풍납동에는 문화재로 오랫동안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풍납동 지역을 새롭게 한성문화백지 신도시로 건설하는 일들을 저희 경험을 가지고 정책적 경험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송파는 오랫동안 88 올림픽 때 만들어진 이 좋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게 21세기형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재건축 문제뿐만 아니라 재개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한성백제 그다음 저 교육 문제 뭐 이런 거 질문 2개 네. 건너뛰고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2조 심판론 범죄 전쟁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정훈 후보가 지난달 말 출정식에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 내로남불에 그친 두 정당을 반드시 우리 송파갑 주민들과 함께 심판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요즘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아침에 선거 전 아침에 그 현수막 보고 아주 뜨아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게 2조 심판론 조가 조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생경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평가지 2조 심판이라는 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 발표했습니다.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 바탕으로 통일대안 마련해 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님께서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어제 저도 놀랐습니다.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대통령께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또 의사들이나 또 다른 또 정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가는데 주민 50대 어떤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이 의대 정원 문제 이 부분 새 국회가 되면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 해서 제가 혹시 의사 선생님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아니래요. 주민이면서 그냥 50대인데 국힘을 그동안 지지했는데 이것 때문에 절대 국힘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주민이 제게 지나가는 제 뒤에 그 옷 번호를 보고 불러서 세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그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근거도 없고 이건 새 국회가 되면 바로 원점에서 검토해서 국민의 의료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하고 확대하는 부분으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안상갑 양문석 후보가 31억짜리 서초구 아파트 구입하면서 주담대 규제 피해서 딸 이름으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 받은 것 이제 드러났습니다. 양 후보는 편법 대출이라고 인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사기 대출이라고 고발했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양 후보는 아파트 팔아서 대출금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완주를 위한 방안으로 보이는데 대출금 상환 카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제가 선거운동하느라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자체가 그게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 죄송합니다. 네네. 무슨 말인지 예. 자, 민주당 의원 건 하나 더 네. 여쭤볼게요. 현대차 사장 출신 민주당 화성을 공영훈 후보는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현대차발 내부 정보라든지 혹은 사전 정보 알았던 게 아니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었는데 이번에 딸이 네. 현대차 계열사에 취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저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재산 한 4억 신고한 사람으로서 이런 유권자들께서 현명한 선택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정확한 문제가 파악되면 한번 선거 끝나고 나서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네. 동작갑 장진영 후보는 땅 매입 과정에서 8억 원 대출받고 선거안위에 신고 누락한 의혹 불거졌습니다. 이거는 더더욱 모르시겠네요. 정말 모릅니다. 예.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동네는 제 정책 설명하고 네. 아까 말한 제가 한성 백제 문화신도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또 송파 주민들에게 이 파크리오 유로피언 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로 설명하는 건지 이거 설명하려고 어제도 주민 간담회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다른 신문들 남은 기사를 이렇게 그렇군요. 보기 어렵네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조금 일반적인 질문으로 하나만 드릴게요. 네네. 이제 국민의힘도 이렇게 뭐 부동산이 결부된 후보들이 좀 있고 민주당도 부동산이 결부된 후보들인데 국민의힘이 유독 민주당 후보들 부동산 문제를 유권자 영린 건드렸다면 적극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이걸 보니까 부동산과 자녀, 내부 정보 문제 이런 게 좀 더 얽혀서 더 강하게 그 어떤 공세를 펴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일반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주택 문제, 교육 문제,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가장 관심사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가 이런 부분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주택의 문제도 정치가 이렇게 해소해 줘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경제가 성장해가지고 지금 단계에 왔는데 아직도 주거의 불안정 문제 때문에 지금 20대, 30대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불안의 문제
또 이거 전부의 재산이 주택인 이런 사회 부분에 대해서 저는 22대 국회가 되면은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사람들은 무토 부소 지민입니다. 대부분 자기 땅이나 자기가 기댈 별로 그렇게 토지나 이런 걸 가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기껏 가져봐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땅, 그 지분 몇 평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가, 정치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라고 위임한 권력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런 걸 하지 않고 국가가 해야 될 역할, 정부가 해야 될 역할, 또 선출된 공직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방기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찌 보면 작은 문제 같지만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정부의 정책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해 평가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애칭이 바보 노무현이 있잖아요. 거기에 빗대서 바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처럼 정파적 이익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초월해서 뭐 국민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들을 예를 들면서 의대 정원 증원도 거기 한 사례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도 어제 담화에서 정치적 유불리 자기는 따지지 않겠다. 그 득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노 전 대통령 모셨던 분으로서 우리 조 후보님께서는 이 같은 발언 어떻게 보세요? 예, 노무현 대통령의 저희가 국정과제를 처음에 그 초기에 이렇게 세팅하고 기획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섬세하기도 하고 치밀하기도 하십니다. 또 그리고 굉장히 그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집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정치 세력들이 이걸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이 바보 노무현도 지칭되고 했었는데요.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국민 근로장려세제 같은 경우, 근로장려세제 대통령께 제가 EITC라고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말을 쓰느냐, 그냥 근로장려세제라고 쉽게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명칭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근로장려세제라고 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일하고 하는데 3,200만 원 정도에서 이제 아래 위가 정해지거든요. 근로장려세제요? 네, 근로장려세. 이건 노무현 대통령께서 바로 그냥 이름을 그냥 장명을 하셨네요. 네, 장명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그 국민의 입장에서 또는 근로장려세를 받는 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의대 정원에 제가 결부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 입장에서도 보고 그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보고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게 2,000명을 한꺼번에 증원할 것이 아니라 한 500명 정도 증원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이걸 증원을 해야 우리 사회 전체의 그 우수한 인적 자원들을 배분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인력도 가야 되고 AI 인력도 가야 되고 바이오 인력도 가야 됩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그래야 한국 사회가 미래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3만 5천 불에서 7만 불로 계속 성장하려고 하면은 의료인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엘리트 인력들이 배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 인적 자원적인 측면에서 같이 논의하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2,000명이라고 우겨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제고해 주시고 22대 국회에서 되면은 정부, 학계, 또 의료계 이렇게 해서 논의를 다시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양당이 그 민생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5세부터 무상 보육 교육, 어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상향 조정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이제 민생적인 정책들입니다. 이런 민생적인 정책들은
서민들의 부가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간이가세에 대한 부분들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서민들은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하는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해주신다면은 국민의 삶의 질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딱 30초 미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님이 22대 국회 입성한다면 어떤 정치 보여주고 싶으세요? 좀 더 사람들이 균형감이 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념을 자냐 우냐 이 이념에 따라서는 서로 갈라질 수가 있지만 정치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굉장히 균형감 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 송파갑 민주당 조재희 후보였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